자, 기초과정 마지막 시간 9강입니다. 기초과정은 저희가 9강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많은 비중이 큰 취득세 부분하고요, 재산세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양도소득세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여기 보실래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앞에 시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산출세액의 핵심이 요거예요. 요거 세율은 아주 중요하죠. 매번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 시험에서 물어보고, 또 올해 2017년 개정 법률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 해는 유난히 개정의 폭이 큽니다. 정책 등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도 앞의 시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회에 오늘이 11월 27일인데 27일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고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세법의 세율, 가장 중요한 세율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가 수정이 될지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그럴 목적으로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 개정될 걸 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보유기간이라고 하죠.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또 하나 등기 대상 자산인데 등기를 했느냐 등기하지 안 했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세율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제일 높은 게 미등기예요. 미등기 자산은 70%죠. 70%.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70%예요. 70%. 다음 두 번째, 보유기간이, 나머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양도하면 50%죠. 투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을 1년 이상 2년 미만,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 누진세율 6%부터요 42%. 자, 여기서 원래 종전에는 현재는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안에, 개정 법률에 2%가 늘어나서 이렇게 개정안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6에서 40이던 것을 6에서 얼마? 42%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중에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죠. 주택하고 조합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요 토지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요 세율에 제외해서 별도로 요거는 세부담을 줄여주죠.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원래는 여기 1년 미만은 50%인데도 여기는 40%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요, 그럼 1년 이상 보유했으면 이때는 6에서 지금 40이 아니라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내용은 6에서 42%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6%부터 40%로 되어 있죠. 현재는. 그런데 개정안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얘기해요. 자, 참고로 이렇게. 그래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요, 조정대상 지역은 첫 번째 특별히 아파트 분양권이죠. 아파트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잖아요. 원래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무조건 분양권은 50%로 하겠다. 이것이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0%를 공제해 주겠다. 50%를 적용하겠다.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죠.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10%를 할증합니다. 10%를 할증하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의 20%를 할증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이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된다. 만약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가는데 개정되죠. 시기가 이제 문제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그 다음에 우리 파생상품 이런 부분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하나만 더 본다면 여기 세 번째 기타 자산이 있어요.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이죠. 보유 기간에 관계없고 그리고 등기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기타 자산은 6에서 42%를 적용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양도소득세 세율이다.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자료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양도소득세 세율 특별히 올해 개정이 되니까 이 세율 부분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주택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특별히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50%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40%.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이게 요거 5, 6 요렇게 요거죠.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원래는 여러분 요건 누진세율이 이건데요. 요렇게 개정이 된다 이거죠.
원래는 6억 초과, 그래서 여기까지가 4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한 단계가 더 생겨요. 42%. 그래서 6에서부터 4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다. 그래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몇 년? 1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0. 요거 삭제해 주세요. 요거 2년 미만 의미 없으니까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는 볼 것도 없이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7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 외 부동산을 주택 말고 조합원 입주권 말고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럴 때는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와 같이 누진세율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다만 여기서 3번. 자, 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이것은 세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 여기 6에서 42% 있죠. 요 부분도 개정안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은 10%인데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니라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하고 부동산 투기 지역하고 또 별개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정리하면 이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몇 년? 2주택이죠. 2주택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하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을 양도하면 20%,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몇 프로? 50%를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 개정된 안은 요거 원래는 이렇게 6에서 40%인데 올해 한 단계 더해서 5억 초과는 42%까지 이렇게 세율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율 부분은 지금부터 정리하지 마시고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마지막 단원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데, 소득세법은 원래 다음 연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확정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만큼은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즉 부동산을 지금 팔았어요. 근데 내년에 5월 달에 내라 그러면 지금 매매 차익 있는 거 다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내년에 가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체납되면 국가도 그만큼 손실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을 때 그걸 소비하기 전에, 즉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빨리 세금을 확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또 납세 의무자도 그거 지금 이익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세금 내는 건 부담이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 2010년까지는 예정신고를 혹시 해본 분 기억나겠지만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빨리 내니까 세액공제 10% 세금을 깎아줬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예정신고는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는 필수다. 자, 그럼 언제까지냐? 일반 부동산은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말일. 그러면 부동산을 날짜마다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팔았으면 그 달에 말일부터 계산해라.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주소지, 소득이 있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예. 그리고 그러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는데 간혹 지방자치단체마다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그런 지역은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차후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그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인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언제가 됐든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리고 주식 있죠. 주식은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하면 날짜 계산하는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분기마다 묶어서 하라 이겁니다.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그 분기 3개월치는 묶어서 3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 이내, 그리고 4월달, 5월달, 6월달에 파는 것은 6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 동안에, 그죠? 이렇게 분기 말일로부터. 그러나 주식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요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는 원래는 증여를 했지만 채무 부분을 인수하는 조건일 때는 부담부 증여라도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언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다른 건 다 몇 개월입니까? 2개월인데 요 부담부 증여만 3개월로 갔어요. 왜?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도 내야 되는데 증여세 신고 기한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와 같이, 증여세와 같이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그럼 이거는 필수라고 그랬죠. 강행규정. 그래서 예정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예정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 똑같아요. 10% 있죠. 요거는 뭡니까? 예, 과소신고, 부족하게 단순히 신고를 했다. 그래서 요거는 과소신고고, 요거는 20%는 신고를 안 했어요. 무신고,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럼 40%는 뭐냐? 이거는 40%짜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40%. 그리고 별도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미납부세에게 1일에 10,000분의 3씩 날짜 계산하죠. 일할 계산. 이렇게 해서 결론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 예정신고 안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해놨지만 여러분 예정신고를 안 했으면 뭐부터요?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가서 뭐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하면 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일부를 경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개정법률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면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때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어도, 결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고, 다만 요거죠. 요거 중요한 건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기본 과정에서 공부할 때 확정신고보다는 예정신고에 신경 써서 정리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그 달에, 그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는 필수 부분이죠.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실제로 양도를 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지라도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이거는 국가가 과세권자인 국가가 과세권을 스스로 부과하겠다, 포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미가 없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거죠.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고 그래서 발생한 그 재산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채권자 우선 변제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비과세죠. 그중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지문 그대로예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는 무엇을 농지라고 하느냐. 실제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요. 전답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재산세에서 농지도 전답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세금마다 틀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다. 그러면 이런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교환합니다. 왜 교환합니까? 농사 짓는데 멀리 농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인근의 다른 사람의 농지와 교환 맞바꿀 수도 있고 쌀농사 짓던 사람이 밭작물 하고 싶고 밭작물 하던 사람은 쌀농사 짓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농지와 교환 합치거나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국가 등에 의해서 사업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환 분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비과세 하려면 반드시 이 금액 요건과 그 다음에 요 사유가 이 요건하고 사유가 동시에 뭐하라 충족이 돼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 요건은 쌍방 갑의 농지와 을의 농지를 교환할 때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이 어느 쪽이든 토지 가격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나야 된다. 차이 나는 금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4분의 1 이하이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유는 어떤 사유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또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아니면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지법, 농지기금 관리법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교환 분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농사 짓는데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 이렇게 이런 요건으로 요건과 요 사유가 동시에 충족이 됐다. 즉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또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그리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것도 비과세 혜택 주는데 여기는요. 요거는 국가나 법률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교환하기 때문에 3년 거주 경작하라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사후관리. 자, 이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다만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그랬는데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3년 농지 취득하고 3년 안에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경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이 됐으면 내 의사와 무관하죠. 이런 경우는 충족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 하나는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고 농지 소유자가 3년 안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사망한 사람 경작한 기간과 상속받는 상속인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3년 합산해서 충족하면 이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봐주고 본인이 직접 경작을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비과세를 주는데 다만 두 가지 3년 거주 계속해서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어도 인정되는 건 첫 번째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고 그때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경작한 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이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라. 그래서 둘이 합쳐서 3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자, 요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농지 교환에 대한 비과세 보셨고,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일단은 법조문을 좀 이해하시고 실무적인 걸 접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걸 먼저 접하고 법조문을 등한히하면 점수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늘 요거예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한 세대가 주택 하나를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1세대가 뭘 얘기하고 1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느냐. 그래서 여기 1세대의 뜻 그리고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이냐 그리고 보유기간 충족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1세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죠. 거주자로서 법률혼에 의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하나의 세대다.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결혼하면 법률혼에 의한 부부는 둘이 합쳐서 하나의 뭘로? 세대로 봐요. 그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가 있으면 거기까지 하나의 세대로 봐요. 그러면 일단은 부부가 하나의 보다 세대. 그죠? 그런데 그럼 여기 예외는 뭐냐 이거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요. 어떤 경우?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로서 몇 세? 30세 이상이 된 자는 30이 넘었으면 만 30세가 됐으면 결혼을 안 했어요. 아니면 못했어. 그래서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데 조건이 부모랑 떨어져 나와라. 주민등록이 떨어져 나와야 돼. 별개로. 그랬을 때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고 두 번째는 30세가 안 됐어도요. 과거에 뭐예요?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뭐예요? 이혼을 해서 현재 배우자는 비록 없지만 과거에 뭐 했었던 사람, 결혼했었던 사람은 30세가 안 됐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돼요.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성년자는 원칙이 하나의 세대 인정 안 해주지만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사망해서 고아라면 하나의 세대를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로 봐준다는 얘기는 부모랑 떨어져 나와서 별도로 독립된 주소 세대를 구성했으면 하나의 세대로 보고, 이들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팔면 부모님 주택이 있어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요건 충족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세금 내지 마라.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요거 하고, 다음 이게 하나의 세대예요. 그러면 부부는요 같이 살고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다. 호적상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고, 시험에서도 물어보죠. 부부가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을지라도 법률혼에 의한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벌로 본다. 세대로 봅니다. 다음, 이번에는 주택. 그럼 이런 한 세대가 주택이면 어디까지 주택이냐?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리고 그 부속된 토지인데, 이 주택은 부속된 토지를 무한정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택이 건물 토지 합쳤는데 이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느냐,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까지를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로 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정해 놓은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시골지역 도시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바닥 면적, 건물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토지로 보고, 도시지역이 아닌 밖의 지역에 있으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대지, 즉 마당을 넓게 봐주겠다. 몇 배?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은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으로 보는데, 그럼 겸용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겸용주택. 이 겸용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2층짜리든 3층짜리든 4층짜리든 위에는 주택, 3층도 주택, 1, 2층은 상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권리증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상가주택, 주거와 근린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위에 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층은 용도가 근린생활, 근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가주택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부하면 크면 주택 면적이 부하면 크면 이 전부를 주택 하나로 봐요. 그러면 주택을 여러 개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건 주택 하나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겠죠. 예? 실거래 가격이 이게 9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비과세 못 받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은요 기본적으로 대다수 보면 주택이 적어요. 그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 그럼 주택 부분만,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고, 나머지 부분 요 상가 부분은 뭐하고 과세를 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요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주택 면적이 부하다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다음,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다가구주택은요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특별히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가 주택 하나로 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러분,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다. 원래는 주택 3개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팔면 1세대 3주택이니까
비과세 못 받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팔 때 한꺼번에 다 팔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팔면 전체 주택 몇 개 하나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거 다음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들이 각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걸로 본다. 다만 여기서 조금 예외가 있어요. 동일한 두고 세대원은 뭐하고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세대원.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각각 주택으로 보면 한 세대에 주택이 두 개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일한 세대원일 때는 전체를 주택,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 하나로 봐요.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몇 개? 하나. 그런데 동일한 세대원이 아닐 때는 남남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는 얘기는 양도하는 날 기준이에요.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 때 10개를 가지고 있다 팔면 9개 팔 때까지는 세금 내고 마지막 하나 팔 때만 그게 1세대 1주택이죠. 양도일 현재 주택이 몇 개? 하나. 다만 주택 하나라도요.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한다? 과세. 여러분 고가주택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아도 세금 내야 돼요.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다 과세하지 않고 9억에 대한 이익은 빼고 일부분만 과세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이때 토지는 도시적 안에 있는 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5배고 도시적 밖에 있으면 10배다.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 하나로 보겠다. 다가구 주택도 한꺼번에 팔면 주택 하나로 본다. 그죠? 그리고 주택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소유로 보는데 동일한 세대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하나의 주택으로 봐줘요. 이렇게 해서 양도할 때 주택이 하나면 1주택, 양도할 때 양도하는 거 말고 또 하나 있으면 1세대 2주택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충족하라. 이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무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기간을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2년 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 등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앞으로 취득해놓고 팔을 때까지 2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팔기 전에 등기를 하고 팔면 되죠. 그래서 올해 개정된 것은 요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뭐하라? 거주를 하라.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9월 2일 날 17일이죠. 9월 17일 이미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주민등록 두고 2년 살아야 돼.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2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돼요. 여러분 보유하고요 거주하고는 틀려요. 거주는 주민등록 이전해놓고 실제로 살아야 돼. 그게 거주고, 보유는 전세 월세 줘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 앞으로 취득해놓고 2년 채워라. 그게 보유고, 거주는 주민등록 두고 실제로 소유자가 살아야 돼.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하고 팔면 되죠. 자, 그런데 원칙이 이렇게 2년을 가지고 있다 팔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되는데 다만 요거는 예외입니다. 어떤 거? 건설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 이거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데 무주택자가 그거 5년 임대받아요. 그리고 나서 취득하는 분양받는 주택. 요거 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2년 보유 못했는데 법률에 수용되면 내 의사와 무관하잖아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그죠? 예, 수용되는 경우. 세 번째는 해외로 뭐 하는 겁니까? 이민 가기 위해서 주택 하나 팔 때는 2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 이민 가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서 세대 전원이 나가서 1년 이상 살다가 와야 될 그런 취약이나 근무 등의 형편으로 외국으로 출국할 때는 2년 보유 안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서 주민등록 두고 1년 정도, 1년 이상을 거주, 실제로 살고 있다가 학교 폭력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타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은 시험 보러 가실 때에도 끝에 가서도 10월 달에 이 부분만 정리가 돼 있으면 충분히 비과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맞출 수 있다. 세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초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 있죠. 그 순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자,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니까 하나씩 점검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한 양도소득세 이제 마무리 한번 보죠. 양도소득세는 뭐냐? 등기등록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뭐야?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되는데, 그게 어쩌다 생겨야지 자주 발생했으면 사업으로 갑니다. 일시적 비반복적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따로 보한다.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한다.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 양도했을 때냐?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그리고 주택,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뭘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차권은 뭐 한 것만,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양도할 때도 과세 대상. 우리가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매번 물어보는데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행위 전부 다 뭡니까?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하는 걸 양도로 보는데, 이때 대물변제는 갚아야 될 채무나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행위도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또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를 했지만 조건부 증여니까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본다. 그래서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그리고 환지처분, 보리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아요. 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기 지분만큼 종전대로 분할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소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행위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여기죠. 위자료를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지만 요거 재산분할은 뭡니까? 혼이 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민법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나눠갔던,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눠갔던 재산 분할로 인해서 되돌려주고 주는 건 사고 파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20년 이상을 살았을 때 살고 나서 이혼을 한다면 기여도도 인정해 주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취득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기여도, 즉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이 증식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산분할 청구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부부끼리 또는 부모 자식 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기본이 보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다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 넘겨받고 주는 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도 및 취득 시기, 아까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 그래서 기본이 일반 보는 매매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인데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가죠. 그리고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 가고, 환지 받은 토지 있죠? 종전 토지 주고 지목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 받은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환지 받기 전 원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그리고 여기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거부하면 수용 개시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가는데, 무허가 건물이다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라. 다음,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이제 계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양도가액은 원칙이 뭘로 한다? 실제로 부한 거 거래한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친인척 간에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무슨 경비? 필요경비.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그럼 이때 필요경비는 옛날에 취득할 때 가격 있죠. 거기다가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지출된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증가된 거, 이런 비용. 또는 그 부동산 나중에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증빙자를 갖춰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다만 미등기 자산은 안 해주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어디에? 국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거에 개정 법률로 올라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양도 차익을 나오면 공제를 곱하는데, 이때 일반 자산의 공제율, 여기서 우리 10%부터 30% 이렇게 되는데 6%부터 30%로 요것도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그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를 해주는데, 미등기 자산은 뭐한다?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 각각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뭐라고? 요거는 각각이 아니라 국내 또는 국외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합쳐서 250만 원만 공제해 주겠다. 작년까지는 각각인데 이렇게 합쳐서 250만 원 공제해 주겠다. 이것이 개정안으로 올라갔다 그랬고요. 다음,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중요한 건 여기 6에서부터 40%까지 돼 있던 게 6에서 42%까지 한 단계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40이 아니라 42로 전부 다 개정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 등이. 자, 그런데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요 부분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다 이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세율의 10%를 부한다. 이건 할증한다는 거예요. 할증, 추가로 할증하겠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무엇 따지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의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50%를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것이 골자로 개정안에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액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이보다 예정신고다. 언제까지 양도일에 속하는 날 계산, 날짜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 전부 다 2개월인데 다만 부담부 증여에 대한 것만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죠? 그리고
이때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받고 다시 뭐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 돼요. 그럼 확정신고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그랬고요. 비과세는 농지를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하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거 뜻 구분해야죠. 1세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로서 부부, 배우자가 있을 때 하나의 세대다. 그런데 예외로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되는 거 4가지.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이 도시지역 아니냐 밖이냐 이거에 따라 안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본다 그랬고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택 부분만 주택이죠.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 다가구 주택은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를 주택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만큼 각각 주택을 소유자가 각각 소유한 걸로 보는데, 다만 뭐 동일한 세대원, 즉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각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1주택이 있고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취득에서부터 부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2년 가지고 있다 팔아야 되는데, 개정안이 개정된 것이 있죠. 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취득할 때 당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그 지역의 주택은 취득해놓고 소유자가 직접 2년 동안 살다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무주택자가 이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무주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라면 예외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이 기본소 정리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런 경우는 2년 보유 안 해도,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실무적인 내용이고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요건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양도소득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7시간 또는 8시간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걸 간추려서 핵심적인 부분만 3시간 정도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을 9강, 9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기초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또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2018년에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자격증을 꼭 취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